이혼하자. 그래, 알겠어. 도장 찍어줄게. 더 할 말 없어? 제 입에서 나간 그 말은 35년 세월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가든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아내 65세 임정숙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이 일군 성공과 기업의 안주인으로 고생 한 번 안 하고 호강하며 사는 줄 알았겠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 제 심장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숯검덩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외동 아들의 결혼식 날 벌어진 참혹한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 아들의 축복받아야 할 예식장에서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인간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버릴 잔혹한 복수의 사슬을 준비하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66세의 박종식은 나이가 무색하게 철저한 자기관리로 40대 못지않은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하객들 앞에서 세상 둘도 없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로맨티스트 남편 행세를 하더군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니 감회가 새롭네.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연극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저는 온화한 어머니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의 단 한 번뿐인 완벽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를 공항으로 떠나보낸 오후 7시. 저희 부부는 다시 양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편의 억대 수입차에 올라탔습니다. 묵직한 차문이 닫히고 외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마자 차 안에는 숨이 턱 막히는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방금 전 예식장에서의 자상함은 온데간데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룸미러를 통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임정숙, 이제 연극은 끝났다. 우리 이혼해. 너무나 태연한 그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듯 건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70이 코앞인데 남은 인생은 좀 즐기며 살아야겠다. 서류는 내일 퀵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라. 너같이 늙고 냄새나는 여자랑 한 집에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35년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부터 시장바닥에서 배추 장사를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지금의 대형 가든 식당을 일구기까지 제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한 세월이 무려 35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지는 이혼 통보였습니다. 돈은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갈 준비나 해. 어린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낡은 가구랑 살겠냐? 그 인간은 제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평소에 저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울며 불며 빌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딱 두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도장 찍어줄게. 남편은 당황한 듯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일 퀵으로 보내. 깔끔하게 끝내줄 테니까. 그 멍청한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작성한 복수 노트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요. 주말마다 골프를 핑계로 외박하며 30대 필라테스 강사와 밀회를 즐기던 그 추잡한 증거들이 제 손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 발정난 짐승 같은 인간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버러지들을 어떻게 처절하게 짓밟아 줄까요? 아들의 결혼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지옥 같은 365일을 견뎌온 저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35년 동안 제 피땀과 눈물이 서린 그 으리으리한 양주 가든 식당 옆 2층 집이 거울 속에서 점점 멀어지더군요. 제가 도착한 곳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친동생 정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온 동생은 제 초라한 캐리어와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야, 드디어 끝났네. 진짜 그 지옥에서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저도 그제야 3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숨이 터지며 다리가 풀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끝났다. 우리 아들 무사히 장가 보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여러분, 제 동생이 왜 저렇게 땅을 치며 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제 동생 정희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지옥불 속에서 맨발로 피를 흘리며 버텨왔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전부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양주 일대에서 저희 가든 식당이 방송을 타고 대박이 나면서 돈이 넘쳐나자 남편 박종식은 주말마다 비즈니스 골프를 핑계로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VIP 손님들 모시고 지방 라운딩 가야 해.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골프백을 메고 나가는 66세 늙은 남편의 몸에서는 평소 뿌리지도 않던 역겨운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늙은 나이에 사업 키워보겠다고 고생하는 줄 알고 보약까지 다려 입에 넣어줬지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차를 대신 세차하러 갔다가 조수석 구석에서 시뻘건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심장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동생 손을 잡고 유명하다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넨 묵직한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이 미친 영감이 지 아들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은 새파란 년이랑 대낮부터 모텔로 기어들어가고 있잖아. 사진 속 남편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뻔뻔한 낯짝으로 아주 찰싹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자 허리를 주무르며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양주 시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32세 필라테스 강사 이지아였습니다. 제 남편은 그 새파란 어린 년의 팔짱을 끼고 볼에 쪽쪽 입을 맞추며 아주 대놓고 꼬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흥신소 직원이 건넨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서는 구역질 나는 콧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샷이 완전 예술이던데요? 저 오늘 밤에 집에 안 갈래요. 그 소리에 맞춰 남편의 더러운 숨소리가 섞여 나오는데 당장이라도 그 호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짐승의 머리채를 다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펴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이 3년을 만난 여자친구 집안과 막 상견례 날짜를 잡고 행복해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아 이혼 소송을 터뜨리면 뼈대 있는 사돈댁에서 파혼하자고 나올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예쁜 정장 입고 무사히 예시 끝날 때까지만 무조건 덮어둬. 대신 그 인간들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증거를 차곡차곡 모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멍청하고 순종적인 마누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면서 밤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잘 때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내 동생 집으로 날랐습니다. 그렇게 1년, 무려 365일 동안 제 동생과 골방에 앉아 피눈물로 작성한 것이 바로 그 복수노트입니다. 검은색 두꺼운 노트 3권 안에는 그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느 모텔에서 그 필라테스년과 뒹굴었는지 분초 단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사진부터 상간녀와 주고받은 구역질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심지어 모텔비와 명품백 결제 내역까지 완벽하게 스크랩해 두었죠. 동생 정희는 거실 바닥에 펼쳐진 복수 노트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언니, 이제 아들도 보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리고 그 인간 재산 싹 다 뺏어오자. 저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아주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 늙은 짐승이 날 빈털터리로 쫓아낸다고 큰 소리 치던데 누가 진짜 팬티 한 장 없이 길바닥에 나왔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하지만 제 딸 같은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하와이에서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터였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그 짐승 같은 아빠의 불륜을 1년이나 눈 감아주며 지옥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35년 청춘을 거머리처럼 갉아먹고 저를 버린 그 오만한 인간과 제 자리를 탐내며 낄낄거리던 그 상간녀의 헛된 꿈을 박살낼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민우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 있던 그 2주일 동안 저는 동생 정희네 비좁은 아파트 방구석에 틀어박혀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남편 박종식은 정말이지 약속한 다음 날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이혼 서류를 덜렁 보내왔더군요. 종이 쪼가리 2장에 아주 당당하게 자기 도장을 쾅 찍어놓고는 위자료란에는 단돈 10원도 안 적어놓은 꼬락서니를 보니 헛웃음만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전쟁은 제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드디어 아들 민우가 꿈결 같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는 날이었습니다. 양손 무겁게 시댁과 친정에 드릴 선물을 잔뜩 사들고 며느리와 함께 제일 먼저 우리 양주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으리으리한 2층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제 아들은 텅 비어버린 안방과 제 흔적이 싹 치워진 집구석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집은 다 어디 가고 집이 왜 이래? 아들이 놀라서 묻자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던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는 거 있죠. 왔냐? 네 엄마랑 나 이혼하기로 했다. 벌써 짐 싸서 나갔으니까 묻지 마라. 세상에, 갓 귀국한 아들에게 축복은 못해줄 망정 저 따위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가?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색이 된 아들이 덜덜 떨며 캐묻자 이 뻔뻔한 늙은이가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네 엄마 요새 우울증 심해져서 나한테 매일 악쓰고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발로 나간 거야. 내 알 바 아니니까 너희도 신경 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자기 아들 얼굴에 대고 제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아빠를 보며 민우는 눈앞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며느리 소연이에게는 먼저 친정으로 가라고 등 떠밀어 보내고 아들은 미친 듯이 제 동생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엄마 어딨어?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동생은 울먹이는 아들을 자기 집으로 당장 불렀습니다. 제가 시장에 잠깐 찬거리를 사러 나간 사이 동생은 결국 아들을 앉혀놓고 그 끔찍한 진실을 전부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빠라는 작자가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말입니다. 이모,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나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은 여자랑? 동생은 말없이 거실 바닥에 제가 피눈물로 썼던 그 두꺼운 복수노트 3권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네 엄마가 너 장가 보낼 때 흠 안 잡히려고 이악 물고 1년을 참으면서 모은 피눈물이다. 아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친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32세 필라테스 강사년과 모텔로 기어들어가는 짐승 같은 아빠의 적나라한 사진들, 그 상간녀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다 바치며 낄낄거린 영수증과 낯뜨거운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 그 모든 끔찍한 활자와 사진들이 아들의 망막을 후벼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동생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노트를 품에 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속절없이 울부짖는 제 아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를 발견한 민우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걸 혼자 다 참았어? 어떻게 이런 지옥에서 1년을 버텼어?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얇은 셔츠를 적시며 뚝뚝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식장에서 아빠 손잡고 웃으면서. 아들은 제 결혼식 날 신랑 입장 전에 아빠와 환하게 웃으며 나누었던 악수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 짐승 같은 아빠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아들 잔칫날 망칠까봐 혼자서 썩어 문드러진 속을 감추고 웃어주었던 어미의 얼굴을요. 그때였습니다. 먼저 친정으로 보냈던 며느리 소연이가 연락도 없이 동생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의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되어 달려온 것이죠. 며느리 역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아버님이. 소연이는 제 손을 꽉 잡더니 아주 매섭게 눈을 번뜩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럽게 울던 어린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를 잔뜩 품은 한 마리 호랑이 같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든 식당이랑 카페 관리용으로 요즘 CCTV 싹 다 최신식으로 바꾼 거 아시죠? 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컴퓨터 전공의 IT 기기라면 아주 빠삭한 며느리가 차갑게 이를 갈았습니다. 저요, 아버님이 기계 다룰 줄 모른다고 저한테 다 세팅해달라고 해서 관리자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알아요. 이 노트에 있는 필라테스년 하나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더러운 인간이 자기 놀이터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제가 다 털어버릴게요. 세상에,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내일 낮에 가게에 매니저만 있을 때 제가 직접 그 가든 식당 쳐들어가서 서버 다 복사해 올게요. 제 며느리는 그저 얌전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시아버지를 향해 제대로 칼을 뽑아든 겁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그 역겨운 가든 식당 밀실 안에서 벌어졌던 구역질 나는 진실들이 세상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짐승 같은 남편 박종식이 늘 그렇듯 비즈니스 골프를 핑계로 진짜 필드에 나갔을 시간입니다. 제 며느리 소연이는 커다란 배낭에 최신형 노트북과 대용량 외장 하드를 단단히 챙겨 넣고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그 인간이 자랑에 마지 않던 양주 시내 한복판의 대형 가든 식당과 옆에 딸린 숲속 카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가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일반 연회장은 물론이고 아주 은밀하게 꾸며진 VIP 전용 별실만 5개가 넘는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매장이잖아요. 소연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는 대학생 또래의 여자 알바생이 혼자 멍하니 앉아 있더랍니다. 낮 시간대라 손님도 별로 없고 한산하니 알바생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소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가 쌩긋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장님 며느리인데 아버님이 CCTV 서버에 에러 났다고 백업 좀 해달라고 하셔서요. 알바생은 평소에도 사장님 며느리가 컴퓨터를 잘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아주 싹싹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며느님이시구나. 관리실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당연히 친가족이니까 의심은커녕 알바생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한 잔 타서 관리실로 가져다 주었지 뭡니까? 관리실 안으로 들어간 소연이는 덜컥하고 안에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메인 컴퓨터 의자에 앉아 예전에 자기가 직접 세팅해 주었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탁탁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가든 식당 구석구석을 비추는 수십 개의 CCTV 채널이 바둑판처럼 쫙 펼쳐지더랍니다. 소연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지난 1년치 녹화 파일이 저장된 서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이 가게에서 혼자 남아있거나 혹은 별실을 통째로 비워두었던 날짜들을 위주로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지 뭡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서 하마터면 피를 토할 뻔했습니다. 소연이가 찾아낸 그 영상들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발정난 수케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찾아낸 영상은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의 VIP 별실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제 남편놈하고 그 필라테스 강사년이 소파에 뒤엉켜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잖아요. 그 여우 같은 년은 아주 딱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남편 무릎 위에 올라타서 낄낄거리고 있었고 남편 놈은 제 집 안방인 양 아주 뻔뻔하게 추잡스러운 스킨십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날짜를 바꿔서 다른 영상들을 열어볼 때마다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든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남편 놈의 더럽고 추악한 사냥터이자 밀실이었지 뭐예요. 어느 평일 낮 영상에는 아주 비싼 골프웨어를 쫙 빼입은 동네 중년 여성 손님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놈이 고기 굽는 법을 알려준답시고 그 여성 손님들 뒤로 바짝 붙어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추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돈 많고 외로운 그 중년 여자들도 남편의 그런 더러운 손길을 싫어하기는커녕 호호거리며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아줌마는 남편 놈 볼에 쪽 입을 맞추고는 자기 가방에서 두툼한 용돈 봉투를 꺼내 남편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거 있죠. 그 늙고 역겨운 인간이 동네 아줌마들 상대로 제비종 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 미친 인간이었다고? 소연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장면에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연신해댔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하던 소연이의 손이 덜덜 떨리며 어느 영상 하나에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아까 그 어린 대학생 알바생이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 알바생 뒤로 다가간 남편놈이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덥석 주무르는 장면이 떡하니 찍혀 있잖아요. 알바생은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지만 이 미친 늙은이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이 가슴팍에 억지로 쑤셔 넣더라고요. 알바생은 수치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당장 아쉬운 알바자리에서 잘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슬픔이나 배신감을 넘어서 살의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기 며느리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사장이라는 알량한 권력을 쥐고 그딴 파렴치한 성추행을 일삼고 있었던 거니까요. 소연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1년치의 모든 VIP 별실 CCTV 영상과 카운터 녹화본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기가에 달하는 그 추악한 증거들이 하드디스크로 넘어가는 동안 소연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 파일을 완벽하게 담은 외장 하드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은 소연이는 관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카운터의 알바생이 "벌써 다 고치셨어요?" 하고 묻자 소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 고쳤어요. 이제 걱정 마요. 며칠 뒤면 이 가게 벌레들 싹 다 청소될 거니까요." 소연이가 가든 식당에서 털어온 외장 하드를 들고 동생 정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다 가져왔어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것들 뿐이에요." 소연이가 노트북에 외장 하드를 연결하자 화면 가득 남편 박종식의 추악한 민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 민우는 제 아버지가 알바생의 가슴팍에 돈을 쑤셔놓고 별실 소파에서 필라테스 강사와 짐승처럼 뒹구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 저게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진짜 저런 인간이었어?" 민우는 구역질이 나는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쳐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영상을 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 제 35년 인생 전체가 시궁창에 처박힌 것 같은 끔찍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맞지? 너희도 다 봤지? 저 짐승은 사람 대우를 해주면 안 돼. 이제 시작하자." 제 며느리 소연이는 무서운 속도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라테스 강사 이지아가 운영하는 센터는 양주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서 젊고 감각적인 원장으로 꽤나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소연이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그 맘카페와 센터 게시판에 지난 1년치 증거 자료들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진 속 얼굴은 교묘하게 가렸지만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센터 내부 인테리어와 그년의 독특한 문신은 훤히 드러나게 올렸죠. 게시글 제목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양주 신도시 필라테스 원장님의 은밀한 취미, 환감 넘은 스폰서와 모텔 투어. 글에는 이지아가 제 남편에게 "오빠, 오늘 밤에는 내 침대에서 홀인원 해야지?" 라며 꼬리를 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남편 카드로 명품백을 긁은 영수증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올라갔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단 30분 만에 맘카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원장 평소에 엄청 고상한 척하더니 완전 걸레였네. 내 남편도 저 센터 다니는데 당장 환불받아야겠어요." 댓글창은 분노한 아줌마들의 욕설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직접 보러 가시죠. 지금쯤 그 센터 난리 났을 거예요." 저희 세 사람은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비장한 걸음으로 상간녀의 센터를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센터 앞은 환불을 요구하러 온 수십 명의 회원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장 내 돈 내놔, 이 더러운 상간녀야!" 회원들이 삿대질을 해대고 카운터 안쪽에 숨어있던 이지아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더군요. 이지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에요, 오해예요, 누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라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카운터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조작은 무슨 놈의 조작? 니년이 우리 시아버지랑 1년 내내 모텔에 들락거린 거 내가 다 올렸는데." 순간 시끄럽던 센터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이지아는 제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가 아주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운동 가르치시느라 바쁘신 줄 알았더니 남의 서방 허리띠 푸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나 봐. 제 비아냥에 이지아는 갑자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모님이시구나. 사장님이 곧 이혼 서류 보낸다고 하시더니 진짜 쫓겨나셨나 보네. 오빠가 사모님 늙고 매력 없어서 버림받은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드는 그 가증스러운 꼬락서니를 보니 손이 먼저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터뜨리며 소연이가 가져온 태블릿 PC를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우리 남편의 유일한 사랑인 줄 알았니? 화면 속에서는 남편 박종식이 이지아가 아닌 다른 중년 여성들과 낄낄거리며 스킨십을 하고 어린 알바생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이지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이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나한테만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며느리 소연이가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넌 우리 시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공짜 장난감 중 하나였을 뿐이야. 이 늙은 짐승이 던져주는 명품백 몇 개에 실실거리면서 안방마님 자리 꿰찰 줄 알았어? 이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회원들은 더러워! 역겨운 인간들! 이라며 침을 뱉고 나가버렸습니다. 환불 요구서가 카운터 위에 눈처럼 쌓였고 이지아의 화려했던 센터는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변했습니다. 주저앉아 오열하는 상간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저는 우아하게 뒤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비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알바가 아니었죠. 어머니, 이제 1단계 끝났어요. 다음은 그 인간 본진을 털러 갈 차례예요. 아들 민우의 눈빛은 어제 슬픔을 거두고 시퍼런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필라테스 센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온 날 저녁, 제 아들 민우는 분노로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어. 우리 아빠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인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창피해서 와이프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요. 민우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 소연이가 민우의 어깨를 꽉 쥐며 서늘하게 말하더군요. 오빠,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님이 3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지켜온 것들, 저 인간이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찾아와야지. 저희 셋은 도끼를 잔뜩 품고 제가 평생을 뒷바라지했던 그 짐승의 속을 양주 가든 식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쯤 식당 카운터 뒤쪽에 있는 VIP 전용 휴게실에서 남편 박종식은 다리를 꼬고 앉아 느긋하게 골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뻔뻔한 인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실실 웃으며 반기더군요. 어이구, 우리 아들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며느리는 웬일로 평일에 다 왔냐? 인사도 없이 다가간 소연이가 들고 온 태블릿 PC를 남편 얼굴 앞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님이야?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싫어! 소연이의 입에서 나온 험한 소리에 박종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얼굴을 구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미쳤어? 시아버지한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욕지거리야? 남편이 손을 번쩍 치켜들자 민우가 앞을 막아서며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켜든 손 당장 내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여기 이 화면 속에 있는 발정난 미친 영감탱이가 우리 아빠라는 게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태블릿 안에서는 어제 상간녀 센터에서 틀었던 그 추악한 CCTV 영상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알바생 엉덩이를 주무르고 동네 아줌마들 치마 밑을 힐끔거리며 껴안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박종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소연이가 먼저 낚아채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나긴, 당신이 자랑하던 최신식 서버에서 싹 다 복사해왔지. 이거 들고 경찰서 가면 깜빵에서 콩밥 처먹을 인간은 바로 당신이야. 이 파렴치한 늙은아. 박종식은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왜 오해하는 거야? 저거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단골 손님들 기분 맞춰주려고 장난친 거야. 내가 이 식당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우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웃음을 쳤습니다. 장난? 필라테스 년이랑 대낮부터 모텔 침대에서 구르는 것도 비즈니스야? 우리 엄마가 1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증거들 다 끌어안고 나 장가갈 때까지 그 역겨운 연기를 참고 버텼어. 민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휴게실을 쩡쩡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종식은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좀 피웠다. 그게 뭐 대수냐? 나도 이제 70인데 예쁜 여자 좀 만나면 안 돼? 너희 엄마처럼 늙고 냄새나는 마누라랑 평생 살 줄 알았어? 나 돈 많아.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자식 새끼들이 어디서 훈수질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쓰레기 같은 발언에 저는 문 밖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저 인간은 정말 괴물이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며느리 소연이가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박종식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아까 돈 많다고 하셨죠? 식당 매출 누락시켜서 차명 계좌로 빼돌린 15억, 그리고 법인카드로 상간녀 명품백 사준 내역들. 제가 방금 국세청에서 제보하기 딱 좋게 정리 끝냈어요. 박종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소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기계 만질 줄 모른다고 저한테 뱅킹 앱 깔아달라고 하셨을 때 이미 다 확인해뒀죠. 이 돈 어머님이 35년 동안 고기 굽고 설거지하며 일군 돈이에요. 당신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민우도 지지 않고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우리 아버지 아니야. 35년 엄마 인생 짓밟고 우리 얼굴에 똥칠한 대가는 평생 외롭게 늙어 죽으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겠다고? 웃기지 마. 법정에서 당신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자식들만큼은 제 핏줄이니 무슨 짓을 해도 자기 편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차갑게 돌아서는 자식들의 눈빛에서 혐오감과 경멸을 읽은 박종식은 그제야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제발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더러운 입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발등을 붙잡는 박종식의 손을 민우는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엄마 털끝 하나 건드리면 이 영상들 양주시내 전광판에 다 틀어버릴 거니까. 소연이는 짐승처럼 엎드려 비는 남편의 어깨를 차갑게 쳐다보며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손절당한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여자가 많다 한들 늙고 병들었을 때 손잡아줄 핏줄 하나 없이 고립된다는 건 살아 숨쉬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위해 싸워준 그날,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그 뻔뻔한 낯짝을 지디겨주고 내 몫을 똑똑히 찾아오는 일뿐이야. 저는 서랍 속 이혼 서류를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그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들 차례니까요. 드디어 그 짐승 같은 인간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고 꼬박 6개월이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지난 뒤였죠.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 아들 민우와 며느리 소연이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박종식이 아주 값비싼 정장을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오더군요. 옆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아주 승리를 확신하듯 가증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 뭡니까. 아이고 임정숙 씨 늙은 나이에 법원 들락거리느라 고생이 많네. 그냥 내가 주는 푼돈이나 받고 떨어지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저를 보더니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속을 긁어대는데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벌레를 보듯 쏘아봐 주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그 숨막히는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종식의 변호사가 아주 기가 막힌 서류 뭉치를 흔들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 있죠.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의 외도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이는 전적으로 원고 임정숙 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세상에 바람을 피운 건 저놈인데 제 탓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박종식 측 변호사는 대형 화면에 제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과 우울증 약 처방전을 떡하니 띄워놓더라고요. 원고는 지난 수년간 심각한 우울증과 히스테리 증세를 보였으며 매일 밤 피고에게 폭언을 일삼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아내의 이상 행동을 견디다 못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가장입니다. 저 뻔뻔한 짐승이 지어낸 비열한 궤변을 들으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던 건 바로 저 인간의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매일같이 옷에 묻혀오는 다른 여자들의 향수 냄새 때문이었잖아요. 박종식은 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훔치는 척하며 아주 가증스러운 명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밤마다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해서 제가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업하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마누라라는 여자는 저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하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저런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꼴을 보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책상을 엎어버릴 듯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꼿꼿하게 앉아 제 변호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시더군요.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자 원고를 2번 죽이는 파렴치한 궤변입니다. 피고가 밖으로 돈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재판부 컴퓨터에 며느리가 건네주었던 USB 메모리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문제의 그 가든 식당 VIP 별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지 뭐예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법정 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밀실 안에서 박종식이 그 필라테스 강사와 소파에 뒤엉켜 짐승처럼 뒹구는 모습이 고스란히 흘러나왔거든요. 심지어 그 영상은 소리까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어서 박종식의 역겨운 숨소리와 상간녀의 교태 부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쩡쩡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눈을 커다랗게 떴고 박종식과 그 잘난 변호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입만 딱 벌리고 있더라고요. 판사님, 영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다음 영상을 클릭하자 이번에는 대낮에 식당에서 동네 중년 여성 손님들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입을 맞추는 박종식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며느리뻘 되는 어린 알바생의 가슴팍에 지폐를 쑤셔 넣으며 성추행을 하는 장면까지 가감없이 폭로되었죠. 박종식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다 불법입니다. 제 동의 없이 몰래 빼돌린 영상이라고요. 증거로 채택하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아주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박종식을 꾸짖으셨습니다. 피고, 당장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본인의 사업장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영상이 모두 끝나자 법정 안은 박종식을 향한 경멸과 혐오의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비싸게 주고 고용했다던 대형 로펌 변호사조차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더군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귀책 사유는 모두 기각합니다. 드디어 판사님의 단호한 판결이 시작되었고 저는 두 손을 꽉 모아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외도와 파렴치한 성추행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35년간의 가사노동과 내조의 공로를 깊이 인정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 6, 피고 4로 판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6대 4. 제가 그 인간이 쥐고 흔들던 수십억대 재산의 60%를 절반도 훌쩍 넘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빼앗아온 겁니다. 망치 소리가 땅땅땅 하고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 엄마가 이겼어. 박종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피고석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법정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제 뒤로 박종식의 절망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짐승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될 차례니까요. 법정에서 6대 4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난 뒤 진짜 사이다는 법정 밖에서부터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챙겨온 그 6할의 재산이 박종식의 완전한 몰락을 부르는 신호탄이었거든요. 법원에서의 추잡한 영상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양주바닥에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맘카페에 따로 글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박종식의 그 대형 가든 식당이 발정난 늙은이의 밀실이라는 소문이 동네 사모님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잖아요. 거기 가면 사장이 아줌마들 엉덩이 만지고 뽀뽀한대. 더러워서 원. 별실에서 상간녀랑 맨날 뒹굴었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역겨워.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글바글하던 그 으리으리한 식당과 카페는 파리새끼 한 마리 날아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줄지어 회원권과 선결제 금액 환불을 요구했고 일하던 직원들과 알바생들도 더러운 사장 밑에서 일 못하겠다며 단체로 사표를 던지고 나갔지 뭐예요. 결국 박종식은 막대한 임대료와 환불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과 2달 만에 그 잘나가던 가든 식당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간판이 뜯겨나가는 텅 빈 가게 앞에서 박종식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임정숙 그 미친년 때문이야. 내 인생 돌려내.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멍청한 놈은 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법입니다. 저한테 재산의 6할을 뺏기고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사업장까지 쫄딱 망해버리자 이 인간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수중에 남은 마지막 4할의 재산. 그 돈이라도 쥐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늙어 죽을 준비나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멍청한 영감탱이는 잃어버린 돈을 단숨에 복구하겠다며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위험한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남 비밀 아지트에서 열린다는 불법 고수익 코인 사기판이었죠. 박 사장님, 이거 지금 상장만 되면 100배는 기본이에요. 잃어버린 식당? 빌딩 몇 채를 더 살 수 있다니까요.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눈이 뒤집힌 박종식은 제 아들 민우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전 재산 15억 원을 정체불명의 상장 폐지 직전 코인에 한꺼번에 몰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실력 아직 안 죽었어, 임정숙. 네가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벌어서 보란 듯이 제기할 거다. 그는 고시원 같은 쪽방에 틀어박혀 매일 코인 그래프만 쳐다보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도 안 봐도 뻔히 아시겠죠? 투자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코인 그래프가 지하실 바닥을 뚫고 곤두박질 치더니 아예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추고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러그풀이라 불리는 지독한 사기를 당해서 박종식의 전 재산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아니 공중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거 있죠. 그 잘나고 오만하던 대형 가든식당 대표님은 이제 집 한 채 없는 완벽한 빈 털털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을 잡겠다고 경찰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을 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 대포 통장으로 다 빠져나간 뒤라 단돈 10원 한 장 건질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양주 박 사장이야. 당장 내 돈 찾아내! 경찰들 앞에서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상간녀 이지아한테도 버림받은 늙고 병든 거지는 이제 돌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건 그 상간녀 이지아의 소식입니다. 센터가 망해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떴던 그녀가 옆 동네 아주 허름한 고깃구이집에서 숯불 나르는 불판 닦기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고상한 척, 특별한 사랑인 척 유난을 떨더니 결국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로 고기 기름 뒤집어 쓰며 살게 된 꼴이 아주 사이다가 따로 없습니다. 박종식은 그 소식을 듣고 이지아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다 고깃집 사장님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까지 했다더군요. 이제 박종식은 양주 외곽의 아주 허름하고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단칸방에 주소지를 두고 산답니다. 매일같이 소주병만 끌어안고 울부짖다가 간 경화까지 와서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간다고 하네요. 임정숙, 민우야, 미안하다. 뒤늦게 후회하며 전화를 걸어오지만 이 아들과 며느리는 번호까지 바꾸고 그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35년 동안 조강지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가 고작 매트리스 하나 깔린 고시원 신세라니. 제 속이 다 뻥 뚫리다 못해 시원한 탄산수를 들이킨 기분입니다. 이로써 저를 기만하고 괴롭혔던 모든 쓰레기가 각자의 쓰레기통으로 완벽하게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임정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65세의 나이에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옥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완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명예와 수십억 원의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린 그 짐승 같은 전 남편 박종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 제 아들 민우가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그 인간의 소식을 건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주 외곽의 아주 허름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단칸방에 주소지를 주고 산다고 합니다. 코인 사기로 전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린 뒤 매일같이 소주병만 끌어안고 울부짖다가 간 경화까지 와서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간다고 하네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손절당한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아마 죽는 날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겠죠. 저를 기만하고 괴롭혔던 그 쓰레기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제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반면 저 임정숙은 아들 내외의 집 근처에 아주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새 아파트를 얻어 독립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받아낸 그 막대한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덕분에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아주 호강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편하게 돈만 쓰며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있진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 진짜 인생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작은 유기농 빵집에 시간제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나이가 65이나 되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포장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수십억 자산가 소리를 듣던 사모님이 빵집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한다니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건 제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전 제가 이 빵집에서 일하고 맞이한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수고하셨다며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데 그 겉면에 또박또박 적힌 세 글자를 보고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임정숙. 그 봉투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제 이름 석자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20살 남짓한 앳된 나이로 시댁 문턱을 넘어서며 잃어버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주름진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옛날 가난한 남편놈 뒷바라지하느라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쩍 갈라지던 손. 바람 피우는 남편을 원망조차 못하고 아들 결혼식 망칠까봐 밤마다 피눈물 훔쳐내던 그 불쌍하고 한 맺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을 스스로 개척해낸 아주 자랑스럽고 위대한 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정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네 인생 살자. 거울 속의 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제 아들 민우와 며느리 소연이가 양손 무겁게 소고기를 사들고 제 새 아파트로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 탄 거 진짜 축하드려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며느리 소연이가 저를 와락 껴안으며 활짝 웃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셋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소연아, 엄마는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다? 아니, 너무나도 가벼워. 저는 지난 세월 제 얼굴을 옥죄고 있던 그 무거운 인내라는 가면을 마침내 훌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기만을 참아내야 했던 억울함도, 상간녀를 향한 독한 분노도 이제는 저 멀리 노을 속으로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엄마, 이제 진짜 임정숙으로 꽃길만 걸어. 우리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 아들의 든든한 고백에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환하고 티없는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뎌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사실은 이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모진 시련이었나 봅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저 임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찬란한 빛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35년의 한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난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식들 눈치 보느라 혹은 남편의 폭언과 외도에 덜덜 떨며 숨죽여 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혼자서 소갈이하며 참지 마세요. 늙었다고, 돈이 없다고 체념하는 순간 그 인간들은 우리를 더 지독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칼을 갈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남은 인생의 찬란한 빛을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임정숙이 해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조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혼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적 한 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사연도 참 예사롭지 않았죠? 그래도 너무 통쾌하게 끝나서 저도 대본을 정리하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남편의 외도라는 가슴 아픈 진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결혼을 위해 그 오랜 시간 모른 척하며 참아온 정숙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숙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저 임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고소한 빵 냄새를 맡으며 출근하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와 웃음꽃을 피우며 평범하지만 찬란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오늘 제 사연을 통해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기만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소리 지르고 짐을 싸는 순간 상대방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되거든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이고 합법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첫째,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연 속 며느리 소연이처럼 상대방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나 공용 공간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금전적인 내역을 샅샅이 추적하세요.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쓴 카드 결제 내역이나 명품 선물 영수증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본을 모으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상간자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는 상대의 도덕적 결함을 판사에게 각인시키는 확실한 도구입니다. 많은 분이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하나, 자식들 앞길 막는 거 아닐까 하며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남편처럼 본처를 낡은 가구 취급하며 무시하는 인간들은 우리가 참아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내를 무능함으로 착각하고 더 기고만장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자존감입니다. 자식들도 결국은 압니다. 부모가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요. 며느리 소연이와 아들 민우가 정숙 씨의 편에 서서 싸워준 것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두렵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35년의 가사노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여러분의 헌신을 재산 분할 비율로 똑똑히 인정해 줍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임정숙, 오늘도 잘 살았다 라고요. 수십억 자산가 사모님 소리를 들을 때보다 빵집에서 제 이름이 적힌 작은 월급 봉투를 받을 때가 훨씬 더 가슴 벅찼습니다. 누구에게 기생하는 삶이 아닌 내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 전 남편 박종식은 지금 고시원에서 소주병을 붙들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내린 형벌이 아니라 본인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고리타분한 옛말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 주었을 뿐이죠. 긴 시간 저의 투쟁기와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금 겪고 계신 말 못할 고민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순 없어도 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억울한 눈물은 이제 그만 닦으세요. 대신 차갑고 완벽한 증거를 쥐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임정숙이 해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이제는 고통 없는 꽃길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